못 배운 천박한 년. 너 우리 집안에 똥 치우러 들어온 거야.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비웃었습니다. 저는 양손에 들고 있던 오물 가득한 요강통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찰박 하는 소리와 함께 누런 오물이 시어머니의 회색 단발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죠. 시어머니가 똥물 범벅이 된 채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썼어요. 지금부터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지연, 올해 35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꽃집 겸 조경 디자인 가게를 꾸려가고 있죠. 저는 어릴 적부터 튀는 걸 싫어했습니다. 빨강도 파랑도 아닌 회색 같은 사람. 누가 봐도 모나지 않고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 인생관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화훼농장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비닐하우스에 불이 켜졌고 흙 묻은 장갑은 말을 새가 없었죠. 저는 그런 부모님의 거친 손이 부끄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손이 저를 키웠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꽃을 만지며 자란 덕에 저는 자연스레 꽃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박민재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어느 비 오는 봄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막 닫으려는데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남자가 들어왔죠. 아이고, 문 닫으시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생신 꽃다발 하나만 뚝딱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요?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꽃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앞치마를 다시 매며 물었습니다. 제가 꽃은 영 젬병이라서요. 그냥 사장님 눈썰미 믿고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예쁘게만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재가 진열대를 둘러보며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날 분홍 작약을 한 다발 묶어주었습니다. 박민재는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렀어요. 어머머, 오늘은 또 누구 주시려고 이렇게 꽃을 사가실까? 혹시 애인 생기셨어요? 저는 카운터 너머로 그를 흘깃보며 물었습니다. 하하, 딴 사람은 무슨요? 오늘은 이거 사장님 드리려고 샀습니다. 받아주실 거죠? 박민재가 작은 장미 한 송이를 제 앞에 내밀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친정 농장까지 따라와 부모님 일손을 거들었죠. 무거운 비료 포대를 번쩍번쩍 들어 옮기는 박민재를 보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지연아, 저 총각 참 진국이다. 진국이야. 요즘 젊은 것들답지 않게 흙구덩이에서 땀 흘리는 거 마다하지도 않고 저런 남자를 꽉 잡아야 해. 알았지? 어머니가 저를 옆구리로 슬쩍 찌르며 속삭이셨어요. 저는 그때 박민재 옆이라면 제가 꿈꾸던 회색빛 평온이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시내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벌뿐인 양복과 외출복을 꺼내 입고 오셨죠. 아버지는 평소 신지 않던 구두를 며칠 전부터 닦으셨지만 굳은 살 박인 발에는 영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저희 지연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며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박민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만 까딱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버지의 구두로 향했습니다.
흘기채 다 떨어지지 않은 낡은 구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습니다. 아이고, 참 촌스럽기도 해라. 어머, 그쪽은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요새는 뭐 농사도 큰 기업체처럼 으리으리하게 한다던데. 사돈댁은 뭐 땅이 몇만 평 되시나 봐요?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시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손가락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몇만 평은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쪼매난 비닐하우스 몇 동 쳐놓고 식구들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소박하게 농사짓고 있습니다요. 허허. 아버지가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나, 기가 막혀. 그래봤자 동네 소일거리 수준이란 거네. 참나 요새 같은 최첨단 시대에 아직도 흙 파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네. 참 신기하기도 해라. 시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차가운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민재는 옆에서 물만 들이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재, 넌 머리에 총 맞았니? 너 진짜로 이런 집안이랑 결혼할 거야? 아이고, 난 몰라. 엄마는 아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당장 물러라.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박민재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아휴, 엄마. 진짜 왜 이러셔요? 지연 씨 부모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제발 말씀 좀 조심하세요. 박민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뭐 어때서? 내 말이 틀렸니? 부모님 앞이니까 더 까놓고 말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게 끼리끼리 사람 사는 수준과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어디서 흙구덩이 구르는 집안이랑 우리 집을 엮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꾹 참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박민재가 제 손을 잡으며 눈짓을 보냈어요. 지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불같고 깐깐해서 저러시는 거야. 뒤끝은 전혀 없어. 막상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 엄청 예뻐하실걸? 진짜야, 내 말 믿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민재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우리 엄마 아버지 평생 흙 만지면서도 나 곱게 키우셨는데 오늘 그렇게 무시당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막아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꽉 잡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오빠만 딱 믿고 따라와. 알았지? 박민재가 제 무릎을 토닥였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그 어떤 가시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4년째 되던 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한쪽 몸을 못 쓰게 된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죠. 야, 내 그깟 꽃집 해봤자 한 달에 푼돈이나 벌잖아. 그깟 푼돈 벌어서 뭐 한다고. 당장 문 닫고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아버지 병수발이나 들어. 박민재가 양말을 신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문을 닫으라고? 나만 믿고 오는 단골 손님들이 떡하니 있는데 하루아침에 셔터를 내리라고? 며칠도 아니고 아버님 언제 일어나실지도 모르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저는 식탁에 앉아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단골 손님이 문제야?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시아버지 똥오줌 받아내는 게 네 도리이자 의무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말대꾸가. 박민재가 현관을 나서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꽃집 셔터를 내리고 병실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 손은 부모님 손처럼 거칠어졌어요.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가래를 뽑고 욕창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화려한 외출복을 입고 병실에 들러 한마디씩 던지고 가셨죠. 아이고, 구역질나. 이게 무슨 시궁창 냄새야. 며느리라는 년이 손끝이 야물지를 못하니까 병실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쯧쯧. 대체 집구석에서 뭘 배웠길래 병수발 하나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걸레질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시아버지의 설사가 심했습니다. 기저귀 사이로 새어나온 오물이 침대 시트까지 적셨고 요강통 안은 노랗고 누런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2겹으로 쓰고 구역질을 참으며 오물을 받아냈어요. 손목이 후들거리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우에, 아이고, 숨 막혀 죽겠네. 이게 사람 사는 병실이야. 돼지우리야? 똥 냄새가 복도 끝까지 진동을 하잖아. 너 지금 안 치우고 뭐하고 자빠졌어? 시어머니가 명품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해요. 아버님이 오늘 갑자기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 다 치우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요강통을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가만 보니까 네 친정 애비 애미도 평생 흙바닥에서 똥걸음이나 푸면서 천하게 농사나 짓더니만 그 밑에서 자란 딸년도 결국 우리 집 와서 똥이나 푸고 있네. 어휴, 그 부모의 그 딸년 똥 치우는 팔자는 어디 안 가나 보다.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침대 옆을 빙 돌았습니다. 제 손에 든 요강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평생 정직하게 일하신 저희 부모님을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지나쳐, 이년아. 내 말이 틀려? 가방끈 짧고 못 배운 천박한 것들은 평생 그렇게 천박한 일이나 하면서 살라는 소리야. 너도 우리 집안에 시아버지 똥이나 치우라고 드린 거야. 똥 치우는 하녀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손가락 끝으로 툭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5년을 참았던 무엇이, 회색으로 칠해두었던 무엇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양손에 들고 있던 요강통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야, 너 지금 그 더러운 통 들고 뭐하는 짓거리야. 당장 안 내려놔? 이 인연이 단단히 미쳐 돌아갔나? 당장 저리 치우지 못해.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천박하다고 하셨죠? 진짜 천박한 게 뭔지, 똥 치우는 하녀가 어떻게 미치는지 제가 오늘 아주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똑바로 보세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요강통을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누런 오물이 시어머니의 회색 단발머리를 타고 명품 코트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빈 요강통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썼어요. 인연이 사람 죽인다. 누구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똥물을 부었어요. 시어머니가 두 팔을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고 옆 침대 보호자들이 입을 가린 채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5년 동안 가슴 한복판에 얹혀 있던 무거운 돌이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진정하시고요. 환자분들 다 놀라셨어요.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곤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정하게 생겼어. 전현 당장 경찰에 신고해. 노인학대야, 노인학대.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묵묵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따라붙었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은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지연, 너 미쳤어. 정말 미친 거야. 박민재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민재 씨, 일단 좀 앉아서 얘기해.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앉긴 뭘 앉아.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민재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귀가 멍하니 울렸습니다. 민재 씨, 지금 나 때린 거야. 저는 얼얼한 뺨을 손으로 감싸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같은 년은 더 맞아야 정신 차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든 그게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똥물을 부어. 박민재가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말 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응.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마주봤습니다. 내 부모가 욕먹을 짓을 했겠지.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왜 해? 박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5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와 쑥스럽게 웃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민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과 통장 하나 그리고 가족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내가 갈게. 지연이 그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박민재가 전화기에 대고 굽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박민재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민재 씨, 손 놔. 나 친정 갈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는 김에 너희 부모한테 무릎 꿇고 빌라 그래. 너 다 큰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우리 엄마가 너희 집에 전화하셨대. 박민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친정으로 차를 몰았어요. 밤길을 1시간을 달려 농장 마당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비닐하우스 앞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아빠, 저는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왔니? 괜찮아. 별일 아니야. 아버지가 흙 묻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문턱에 앉아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여보, 우리 지연이 왔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너 사부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사부인이 전화로 어찌나 험한 말을 하시던지 엄마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못 일어났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이 꺾이듯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우리 딸이 미안하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다 안다.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며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자동차 한 대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박민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장모님, 따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 들으셨죠?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민재가 손가락으로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자네 장모한테 그게 무슨 손가락질인가? 아버지가 박민재 앞을 막아서셨습니다. 비키세요. 아버님, 저 지금 화 많이 났습니다. 박민재가 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가 휘청하며 뒤로 두 걸음 물러나셨어요. 민재 씨, 너 우리 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댄 게 아니라 밀쳤지. 빌어.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면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박민재가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으로 나서시더니 박민재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저는 어머니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박서방, 우리 딸이 잘못했네. 사부인께는 내가 직접 가서 사죄할 테니 우리 딸 좀 봐주게. 어머니가 흙 묻은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박민재가 돌아간 뒤 저는 안방에 어머니를 모셔다 눕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따르셨어요. 지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어깨를 떨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묻자. 너 그 집에 더 살고 싶니? 아버지가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아니, 못 살아. 단 하루도 못 살겠어.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됐다. 끝내. 깔끔하게 끝내. 아빠가 가진 거 다 털어서라도 너 변호사 붙여줄게.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 돼.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놈아, 돈이 자식보다 중하니. 아빠가 한평생 농사 지은 게 다 이런 날 쓰자고 한 거다. 너 절대 그놈들한테 빈손으로 쫓겨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버지가 제 손에 꼬깃꼬깃 접힌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상 그 집에서 가져올 것들과 정리할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문 열어. 나 짐 가지러 왔어. 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 대신 잠시 후 문이 안에서부터 벌컥 열리더니 박민재가 제 캐리어와 옷가지들을 복도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리고 너 이혼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마. 위자료,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줘. 박민재가 제 옷가지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것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모으며 말했습니다. 내 명의. 너 통장에 뭐 있는지나 알고 그래. 박민재가 콧방귀를 뀌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흩어진 짐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은행 어플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 대출 내역이 떴습니다. 제 이름 석자 위로 낯선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차가운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던 저는 결국 캐리어 하나만 끌고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당장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농장으로 쳐들어오면 부모님이 무너지실 게 뻔했으니까요. 모텔방의 누런 벽지를 보며 저는 한참을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마른 입술을 떼며 받았습니다. 이지연, 너 지금 병원으로 당장 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거기 갈 일이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대꾸했습니다. 내 시아버지 아직 저 모양이야. 며느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너한테 인사시킬 사람도 있다. 1시간 안에 와.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시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시어머니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진한 화장의 여자였어요. 어머, 얘가 그 천하의 효녀 며느리야.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야. 큰집 막내. 얘가 법조계에 인맥이 좀 있어서 일부러 모셔왔다.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연입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가방끈을 꽉 쥐며 인사했습니다. 박세영. 그냥 그렇게 알아둬. 이지연 씨 시어머니께 오물 뒤집어 씌운 거. 그거 존속 폭행이야. 알아. 박세영이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존속이라는 건 직계 존속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어휴, 무식한 게 자랑이니. 어쨌든 친고죄든 뭐든 너 인생 끝장내는 거 일도 아니야. 우리 쪽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몇이나 있는 줄 알아. 박세영이 제 말을 자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지연, 곱게 이혼해주고 우리 집 나가면 고소는 안 할게. 대신 위자료 같은 헛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알겠어. 박세영이 다리를 풀며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시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며칠 사이에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마른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병실에서 나와 1층 매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들고 화장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화장실 옆 비상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나, 그러니까 아빠를 그 요양원으로 옮기면 사람 손이 거의 안 닿는다는 거지. 박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멈춰섰습니다. 그래. 그 동네에서 제일 싼 데야. 거기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지. 보험금이 얼마라고 했지. 박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종신 들어둔 거랑 상해 보험 합치면 4억은 넘어. 누나, 그거 받으면 상가 하나 사자고 했잖아. 박민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쩌고. 엄마는 그냥 명목상 수령인이고 실제로 굴리는 건 내가 하면 되지. 어차피 엄마는 백화점이나 다니면서 돈 쓸 줄만 알지. 박민재가 픽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생수병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 이지연이가 변수 아니야. 똥물 부은 거 보면 보통 내기는 아닌데. 박세영이 물었습니다. 이지연, 걔는 그냥 호구야. 5년 동안 봐왔는데 우리 엄마가 친정 부모 욕만 좀 해주면 알아서 무릎 꿇어. 똥물은 그냥 한번 정신줄 놓은 거고
진단서 끊어다가 압박 좀 하면 알아서 빈손으로 나갈 거야. 박민재가 단정 짓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빠 명의로 대출받은 거, 그거 이지연이 모르게 정리해. 들키면 골치 아파. 누나, 그건 걱정 마. 걔는 통장 잔고도 잘 안 보는 애야. 저는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호구. 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양말을 빨고 시아버지의 가래를 뽑던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비상계단 옆 자판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민재와 박세영이 함께 1층 로비로 사라진 후에야 저는 휘청거리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차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어요. 운전대에 이마를 박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박민재 앞에서는 풀이 죽은 척했어요. 엄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영양크림 한 통을 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사람이지. 잠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지연, 이혼 얘기는 우리가 먼저 꺼냈으니까 위자료니 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그저 시아버님 다 나으실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저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재도 제 태도가 달라졌다고 여겼는지 며칠 사이 카드 정지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병실 안팎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시아버지의 차트를 슬쩍 들춰보고 약 봉투의 개수를 세고 간호사실에 들러 안부를 묻는 척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가방 깊숙이 넣고 다니며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시어머니가 다녀간 날짜, 박민재가 의사와 나눈 짧은 대화, 박세영이 들고 온 서류 봉투. 밤마다 모텔방에서 그 수첩을 펴놓고 작은 녹음기에 그날 들은 말들을 다시 정리해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 식사 시중을 들고 있는데 박세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지연 씨, 잠깐 나 좀 봐. 박세영이 손짓했습니다. 네, 형님. 잠시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박세영이 팔짱을 끼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지연 씨, 너 요즘 좀 이상해. 박세영이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어디 가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고분고분해. 사람이 똥물 들이부을 정도면 보통 그러고도 며칠은 가시 돋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세영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형님, 저 진짜 그날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 뵐 면목이 없어서요. 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래, 그렇다 치고 너 가방 좀 보자. 박세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내가 가방 보자고. 줘봐. 박세영이 제 어깨에 맨 가방끈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저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을 틀었어요. 형님,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저는 가방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더 시끄럽게 할 거야. 박세영이 가방을 잡아당기는 힘이 거셌습니다. 실랑이 끝에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든 수첩과 작은 녹음기가 복도 위로 굴러갔습니다. 박세영이 잽싸게 그 둘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님.
이게 다 뭐야? 박세영이 수첩을 펼쳐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형님, 그거 돌려주세요. 그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개인적인 게 왜 우리 어머님 이름이고 왜 민재 오빠 이름이야? 이지연, 너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박세영이 수첩과 녹음기를 자기 가방 안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형님, 이거 어머님께 그대로 갖다 드릴 거다. 각오해. 너 이제 진짜 끝났어. 박세영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서 빈손을 내려다봤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손에 쥐었던 작은 무기가 그렇게 한순간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수첩과 녹음기를 빼앗긴 그 밤, 저는 병원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직거리는 좁은 계단 한 칸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한참을 흐느꼈어요. 5년의 모욕도, 똥물을 쏟아부었던 그날의 떨림도, 비상계단 뒤에서 들었던 끔찍한 모의도 모두 그 작은 수첩 한 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박세영의 가방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우는 거예요?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흰 가운 차림의 남자가 한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담당의 강지훈 과장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지연 씨, 잠깐 시간 괜찮으면 저 좀 보시죠. 강지훈이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강지훈을 따라 1층 외래 진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강지훈 혼자뿐이었어요. 강지훈은 저에게 의자를 권한 뒤 책상 서랍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지연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시아버님 옆에서 간병하시는 동안 가족분들이 자주 다녀가셨습니까? 강지훈이 봉투 위에 손을 얹은 채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며칠에 한 번, 남편은 거의 안 왔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지연 씨가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시어머님과 다른 보호자분이 환자분 식사 트레이를 그냥 들고 나가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간호사들 말로는 환자분 약 봉투도 손을 대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강지훈이 봉투를 제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봉투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 CCTV 캡처본하고 환자분 영양 상태가 악화된 기록입니다. 이지연 씨가 옆에 계실 때랑 자리를 비우셨을 때 수치가 너무 차이나요. 저희 쪽에서 학대 의심 정황으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강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새벽 2시에 환자분 가래 뽑아드리던 거 저 야간 회진 돌면서 다 봤습니다. 그댁 가족 중에 환자분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은 이지연 씨밖에 없어요. 이 자료가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환자분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강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 안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결국 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강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저는 봉투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라뇨.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지연 씨,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 대학 동기인데 이혼이랑 가정폭력 쪽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강지훈이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에서 무너졌던 마음 한구석이 그제야 천천히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박민재 앞에서
완벽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세영이 수첩과 녹음기를 들고 가서 떠벌렸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부터 쳤어요. 이지연, 너 뒤로 호박씨 까는 게 취미였니? 수첩에 별걸 다 적어놨더라.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날 분해서 그냥 끄적인 거예요. 별 뜻 없었어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별 뜻 없이 시어머니 이름을 그렇게 적어놔. 어쨌든 이지연,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해. 이혼 서류 가져오면 도장 찍을 거지. 시어머니가 손가락 끝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조용히 정리할게요. 친정에 패 끼치는 것도 죄송하고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사람이지. 진작 그렇게 굴었으면 똥물 사건도 없었잖니. 시어머니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입꼬리를 어색하게 끌어올렸어요. 속에서는 강지훈에게서 받은 봉투의 무게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저는 곧장 친정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일 다시 시작할 거야. 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꽃집 다시 열 거니? 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며 물었습니다. 꽃집은 잠깐 접어두고 조경일을 좀 해보려고. 우리 농장 꽃이랑 화분 내가 디자인해서 카페나 사무실에 납품하는 거. 아빠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노트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놈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일이지.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아버지가 두꺼운 손바닥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5시면 농장에 나가 꽃과 식물을 골랐어요. 오전에는 거래처 후보들을 돌고 오후에는 도면을 그렸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흙냄새와 꽃향기가 다시 제 손끝에 배기 시작했어요. 가게 단골이었던 카페 사장님이 첫 거래를 터주셨고 입소문이 조금씩 퍼져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밤이면 저는 강지훈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지연 씨, 일단 자료부터 정리해 봅시다. 강 과장이 보내준 거 받았어요. 이거 진단서랑 CCTV 캡처본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거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보험금 빼돌리려고 한 정황도 있고요. 저는 통장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이지연 씨도 모르게 대출이라. 남편 인감을 어디서 구한 거지.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감은 결혼하고 안방 서랍에 보관해뒀어요. 거기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저랑 남편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이거 사문서 위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보험금 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지연 씨가 직접 들으셨다는 그 모의는 정황 증거로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일단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 같이 진행합시다. 김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풀 죽은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눈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낮에는 조경 현장을 누비고 저녁에는 시아버지 병실에 들러 한두 시간을 머무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박민재는 제가 정말로 순순히 이혼 도장 찍을 준비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일 좀 하나 봐. 그래도 위자료 같은 헛소리는 안 할 거지. 박민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발을 까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빼러 잠깐 집에 들른 길이었어요. 민재 씨,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4명의 통장이랑 옷까지만 가져갈게. 저는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사람이지. 너 우리 엄마한테도 한번 들러서 인사드려. 사람 도리는 해야지. 박민재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할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재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 옆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김 변호사가 어제 들려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작은 단서를 잡았다고 했어요. 박민재가 박세영을 통해 시아버지의 종신보험을 작은 회사 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신청서를 넣었다는 거였습니다. 수익자도 박세영의 명의로 슬쩍 바꿔두었더군요. 민재 씨, 나 이만 갈게. 저는 박스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잘 가. 박민재가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저는 한 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5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이 집에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 보험회사에서 받은 가입 변경 신청서 사본이에요. 박민재 씨하고 박세영 씨가 같이 가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도 시아버님이 의식 거의 없는 상태에서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아버님 모르게요. 저는 사본 위로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네. 환자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 임의로 손댄 거니까 형사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게다가 강 과장이 끊어준 환자분 의식 수준 소견서까지 같이 붙이면 이건 사기죄로 정리될 수도 있고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회의가 다음 주에 있어요. 시아버님 상태가 좀 나아지셨다고 친척 어른들 다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모실지 의논한대요. 그 자리에서요. 거기서 다 풀게요.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옆에서 같이 가드릴게요. 단, 이지연 씨. 한번 들이대기 시작하면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김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흔들릴 일 없어요. 변호사님, 저 이제 진짜 끝낼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에 섰을 때 봄밤의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회색이 아닌 다른 색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세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의식을 조금씩 되찾으셨고 시댁 친척들이 모두 병원 회의실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김 변호사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지연 씨, 떨리세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차분해요. 저는 봉투를 한 번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10댓 명의 시댁 어른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찢고 있었고 박민재는 그 옆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세영도 한쪽 구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니? 늦었구나.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코끝에 가져다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저는 빈자리에 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지연. 그런데 옆에 분은 누구시니? 큰아주버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어이구, 며느리가 변호사까지 데려왔어.
형님 보세요. 저게 시어머니 머리에 똥물 들이부은 년의 본색이에요. 끝까지 우리 집안 돈을 뜯어가겠다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옆자리 큰동서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시고요. 일단 며느리 얘기 좀 들어봅시다.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이지연 씨, 그래, 자네는 할 말 있으면 해봐. 어쨌든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이니까. 큰아주버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버님. 그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봐주세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과 진단서, 통장 사본, 보험 가입 변경 신청서가 부채꼴로 펼쳐졌어요. 이게 다 뭐야? 큰동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버님 병실 앞 복도 CCTV 사진이에요. 어머니랑 형님이 아버님 식사 트레이 그대로 들고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거의 매주 그러셨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짚었습니다. 뭐? 이게 뭐? 환자 식사 좀 가져갔다고 그게 무슨 죄야?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져가신 게 아니라 아버님이 드시지 못하게 치우신 거잖아요. 두 분이 자리만 비우면 아버님 영양 상태 수치가 곤두박질 치는 거 강 과장님 소견서에 다 있어요. 저는 다음 종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남편이랑 형님이 같이 가서 도장 찍은 아버님 보험 가입 변경 신청서예요. 아버님 의식 거의 없으셨을 때요. 수익자도 형님 이름으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박민재와 박세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얘졌습니다. 박세영도 다리를 풀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이지연 씨, 그건 오해야. 우리는 그저 아버지 보험 관리 좀 깔끔하게 하려고. 박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날 비상계단에서 두 분이 나누신 얘기 저 다 들었어요. 아버님 싼 요양원으로 옮겨서 한 달 안에 정리한다고 하셨죠. 보험금 4억으로 상가 산다고 하셨고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손수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사실입니까?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몰라요. 저는 그저 우리 영감 잘 모시려고. 시어머니가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 가만히 좀 있어. 누나가 다 그런 거잖아. 보험 갈아타자고 한 거 누나잖아. 박민재가 갑자기 박세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가 더 적극적이었잖아. 박세영이 박민재의 손가락을 쳐냈습니다. 닥쳐. 둘 다 닥쳐. 아주버님, 또 있어요. 이건 제 이름으로 된 대출 명세서예요. 결혼 3년 차에 제 인감 몰래 가져가서 받은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니 명품 가방 사드리고 형님이랑 둘이 해외여행도 가셨더라고요. 저는 통장 사본을 다른 어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을. 민재야, 이게 사실이니? 큰동서가 박민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누님, 그게 엄마가 갖고 싶다고 하셔서. 박민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싶다고 했다고 며느리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아. 박민재, 너 사람이니? 큰아주버님이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형님, 그리고 민재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천박하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입 다물고 그저 웃기만 했어요.
명절마다 제가 한 음식 쓰레기통 옆에 치워두실 때도 시집살이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저는 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님 똥오줌 치우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인상 찌푸린 적 있나요? 새벽 2시에 가래 뽑으면서 한 번이라도 짜증낸 적 있나요? 그 더러운 일을 묵묵히 한 며느리한테 친정 부모 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이지연, 그건 내가 잠깐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저귀 한번 갈아보신 적도 없는 분이 누구한테 폐륜을 운운하세요. 진짜 폐륜은 부모 보험금에 손 떼고 자기 자식한테 죄 떠넘기는 두 분이세요. 저는 박민재와 박세영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박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우리 한 번만 다시 얘기하자. 응. 박민재가 제 앞에 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민재 씨,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아, 너 그래도 내 와이프잖아. 우리가 5년을 같이 살았는데. 박민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5년을 호구 잡힌 거였지. 비상계단에서 나 호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민재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굳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김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툼한 봉투 2개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박민재의 무릎 앞에 툭 던졌습니다. 민재 씨, 이거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서야. 위자료 5천, 재산 분할은 절반 이상 청구할 거야. 그리고 보험 사기건은 검찰에 따로 들어갈 거고 어머니랑 형님도 같이 들어가실 거야.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지연, 너 인연. 우리한테 이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진짜 천박한 게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흙 묻은 우리 부모님 손이 천박한 게 아니라 자기 시아버지 보험금에 손대고 며느리, 도장 위조하는 어머니 두 분 마음이 천박한 거예요.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지연, 이지연, 너.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 안다른 친척들은 시어머니와 박민재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아주버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박민재의 어깨를 짧게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너 사람 못됐다. 며느리한테 사과해. 큰아주버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한 번만, 한 번만. 박민재가 바닥에 엎드리듯 굽혔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내려다본 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김 변호사가 제 옆으로 따라붙었어요. 이지연 씨, 잘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다리가 좀 떨려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떨려도 돼요. 이지연 씨는 오늘 진짜 큰일 하신 거예요. 김 변호사가 옆에서 함께 걸음을 맞춰주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봄볕이 환하게 쏟아졌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머금고 있던 숨을 길게 내뱉었어요. 회색이었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따뜻한 색이 한 줄기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은 김 변호사의 손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 농장 한켠에 컨테이너 2동을 들여놓고 작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지연 조경이라는 간판을 내건 그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딸, 이름 석자 내건 거니? 엄마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네.
어머니가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지. 더 잘할게.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첫 거래를 터준 카페 사장님이 다른 사장님들에게 입소문을 내주셨고, 동네 미용실과 작은 사무실 몇 곳에서 정기적으로 화분을 받아가셨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어린이집 정원 공사를 따낸 날, 저는 농장 한가운데서 부모님과 얼싸안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 사장님, 저 박 반장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이요. 빨리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반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자재라도 비 맞았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습니다. 비가 아니라 누가 다 부숴놨습니다. 화분이며 자재며. 와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박 반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며칠 동안 공들여 옮겨놓은 수목들이 죄다 뽑혀 뒹굴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화분 수십 개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새로 깐 흙바닥에는 누가 일부러 끼얹은 듯한 신어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사장님, 어린이집 원장님은 일단 공사 좀 멈춰달라고 하시네요. 아이들 다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나서요. 박 반장이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죄송해요. 일단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자기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목은 시아버지 학대한 며느리가 차린 조경회사 후기였습니다. 글에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똥물을 부었던 사진과 누군가 교묘하게 잘라낸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재산 노리고 시아버지 보험금 갈아치우려다 발각된 며느리라는 글귀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린이집 원장님에게서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화분을 받아가시던 카페 두 곳도 죄송하다며 거래 중단을 알려오셨어요. 사무실 컨테이너 안에 앉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던 그때 친정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빨리 좀 와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부인이 우리 비닐하우스에 와서 우리 작물을 다.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차로 농장까지 10분 거리를 5분 만에 달려갔어요. 비닐하우스 안 풍경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정성껏 키우던 장미와 카네이션 모종이 죄다 낫에 잘려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비닐 천막에도 시퍼런 칼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러진 꽃대 하나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비닐하우스 입구에 떡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우리 며느리 친정에 와서 사람 죽인다. 시어머니가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뭐, 사돈댁 농작물 좀 봤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어차피 똥이나 묻혀가며 키우는 풀떼기 아니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었습니다. 어머니,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불러봐. 며느리한테 보험 사기로 몰린 시어미가 농장 한번 와서 신세 한탄한 게 죄야. 어디 신고해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연아, 그만해라.
그냥 가시게 해. 아버지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아빠, 이걸 그냥 보내. 비닐하우스 한 동을 통째로 망쳐놨는데 저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딸, 저런 사람한테 부모가 휘말리면 너만 더 힘들어진다. 가시게 해. 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또 한 번 코웃음을 치고는 거들먹거리며 농장 밖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부러진 꽃대 사이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저는 흙바닥에 손바닥을 짚으며 울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왜 미안하니? 내 잘못 하나도 없다. 우는 거 그만하고 일어나. 어머니가 제 등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 밤 사무실 컨테이너 안에서 혼자 노트북을 마주하고 있는데 박민재가 찾아왔습니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지연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박민재가 능청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너 지금 접근 금지 신청 들어간 거 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얘기 좀 하자. 잠깐이면 돼. 박민재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민재 씨, 할 얘기 없어.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너 요즘 그 글 때문에 거래처 다 끊어진 거 알아? 내가 그 글 내려줄 수 있어. 1시간이면 다 내려. 박민재가 손가락을 하나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소송 취하해.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다 없던 일로 해. 그리고 너 이름으로 받은 그 대출. 네가 떠안아. 그러면 글도 내려주고 보험건도 우리가 다 묻을게. 박민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5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 그날따라 더없이 낯설었습니다. 민재 씨, 너 진짜 끝까지 사람이 안 변하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자존심 부릴 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박민재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한 번만 더 여기 발 들이면 그 자리에서 경찰 부를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지연, 너 진짜 후회한다. 박민재가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한참을 울렸어요. 저는 책상에 두 손을 짚고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밤하늘 아래 컨테이너 창문 너머로 검은 비닐하우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흙을 일구신 그 자리.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그 자리. 저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작게 열렸어요. 지연아, 거기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도 그 뒤에 서 계셨어요. 두 분의 손에는 따뜻한 보온병과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사무실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왔다. 한 잔 마시자. 아버지가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부으셨습니다.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보리차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한 가지만 묻자. 너 지금 그만두고 싶니? 아버지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잠깐은 그랬어. 부모님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뭘 하겠다고. 저는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아, 비닐하우스 그거 다시 세우면 돼. 우리 한평생 그거 짓고 무너뜨리고 또 짓고 살았어.
그게 농사꾼이다. 너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다. 그 여자가 무너뜨린 거지. 아버지가 거친 손바닥으로 제 손등을 덮으셨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끝까지 가라. 지금까지 잘해왔잖니. 엄마 아빠는 비닐하우스 100번이라도 다시 세울 수 있어. 우리 딸 자존심만은 못 세우니까 그건 우리 딸이 직접 세워라.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다시 끌어당겼어요. 엄마, 아빠, 나 진짜 끝까지 갈게.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딸이지.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들이켜고는 노트북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김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 옆에는 강지훈 과장도 함께 자리에 있었어요. 이지연 씨, 어제 일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강지훈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강 과장님, 죄송해요. 자꾸 도움만 받게 되네요.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지연 씨, 죄송할 일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도움받는 거예요. 강지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그 글이요. 그거 작성자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저는 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이지연 씨, 그건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의뢰해야 해요.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유포까지 다 들어가니까 충분히 작성자 추적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현장 그거 자재 망가뜨린 사람들이요. 그 동네 CCTV는 확보됐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가 했는지 나왔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동네 입구 편의점 앞 CCTV에 차량 번호판이 잡혔어요. 그 차가 다음날 박민재 씨 거주지 빌라 주차장에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박민재 씨가 그 사람들한테 봉투 건네는 장면까지 같이 잡혔어요. 김 변호사가 영상 캡처본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화면 속에 박민재가 검은 봉투를 두 명의 남자에게 건네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형사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네. 특수재물손괴 교사로 충분히 갑니다. 거기에 명예훼손까지 묶으면 박민재 씨는 이번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시어머니 농작물 훼손건도 같이 묶을게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 진행해 주세요.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이버 수사대 쪽에서 맘카팩을 작성자 IP 추적이 끝났어요. 박세영 씨 컴퓨터에서 작성된 거 맞아요. 글에 올린 녹취록도 박세영 씨가 가지고 있던 거랑 일치하고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세영이 가져갔던 제 녹음기. 그 안에 녹음 파일을 자기 입맛대로 잘라붙여 올렸던 거였어요. 형님이 직접 글을 쓰셨다고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네. 본인은 어머니가 시켰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5년의 굴욕이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발버둥이 천천히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박민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직접 갈 필요는 없었지만 김 변호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박민재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CCTV 영상이 들이밀어지자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며느리 사업 망쳐놓으라고. 농장도 엄마가 직접 가신 거고. 저는 그냥 사람만 소개시켜줬어요. 박민재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해주었어요. 박세영도 비슷했습니다. 경찰서로 불려온 박세영은 시어머니 앞에서 조차 이모가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사실에서 박민재의 멱살을 잡고 박세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진정죄를 맞고서야 끌려나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가 않았어요. 다만 길고 무겁던 무엇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박민재는 머리를 빗어넘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원고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인감을 위조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의 보험 가입 변경 신청서에 환자 본인 동의 없이 도장을 찍었으며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재물 손괴를 교사한 점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박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하라고 하신 거고요. 저는 그저 효자 노릇을. 박민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피고, 본인이 36입니다. 어머니 핑계는 더 듣지 않겠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재판은 짧게 끝났어요.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박민재는 빈털터리로 법정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 무고, 특수재물손괴, 교사 등으로 실형 직전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박세영도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큰아주버님은 가족회의를 다시 열어 시어머니와 박민재를 친척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댁에서 모시기로 했고 저는 그 결정에 마음 깊이 안도했어요. 강지훈이 새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시아버지의 상태를 가끔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한쪽 손가락을 까닥일 정도까지 되셨다고요. 판결이 모두 끝나고 2달이 흐른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컨테이너 안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박 반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 사장님, 밖에 누가 오셨는데요? 박 반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전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박 반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가자 마당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명품 코트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허름한 점퍼에 풀어헤친 머리, 얼굴에는 분 한 점 발려있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지연아, 지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 보따리를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다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 시어머니가 흙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우리 며느리, 내가 잘못 봤다. 정말 잘못 봤어. 너희 부모님이 천박한 게 아니었어. 내가 천박한 거였어.
한 번만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천박한 게 뭔지 이제 아셨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아, 우리 부모님 손에 묻은 흙은요. 정직하게 흘린 땀이었어요. 그 흙으로 저를 키우셨고 저를 시집 보내셨어요. 그게 천박한 거였나요? 어머니,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봤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어머니가 가지셨던 명품 코트, 어머니가 자랑하시던 그 가방, 그게 다 며느리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고 시아버님 보험금이었잖아요. 진짜 천박한 게 뭔지 이제 거울 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한 발자국 더 물러섰습니다. 지연아, 한 번만.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는 박 반장을 향해 손짓했어요. 반장님, 경비 좀 불러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박 반장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경비 두 분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양쪽에서 경비들에게 부축된 채 농장 입구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끌려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한때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발 아래 두려 했던 사람이 마당 흙바닥에 끌리며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사무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리다 만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지훈이 보내준 요양병원 정원 리모델링 도면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펜을 다시 들었어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의 회색이 그제야 진짜로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농장 한켠에 컨테이너 2동을 정리하고 큰 길가에 번듯한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간판에는 여전히 지연 조경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대표 이지연이라는 글자가 함께 새겨져 있어요. 직원도 5명을 두게 됐고 박 반장님도 정식으로 현장 소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요양병원 정원 마지막 점검 가셔야죠. 박 반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반장님, 차에 시동 걸어놨어요. 저는 도면을 둘둘 말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가신다고요. 네, 오늘 개장식이라서요. 2분 모시고 한 바퀴 돌고 오려고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단골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사들었어요. 친정 농장에 들르자 아버지는 평소 안 입던 양복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처음 보는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계셨습니다. 엄마, 그 카디건 새로 샀어.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내 아빠가 사줬다. 우리 딸 정원 보러 가는 날인데 차려입어야지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부끄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다 큰 딸 앞에서 그런 거 자랑하면 어떡해.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아빠, 잘 어울려. 2분 다 너무 멋져. 저는 2분을 양옆에 끼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너 그 사람들 소식은 좀 들었니?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일부러 듣지는 않는데 가끔 변호사님이 전해주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야.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좋은 얘기래. 민재 씨는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떠돈대. 어머니랑 둘이서 단칸방에서 산다고 들었어.
매일 싸운대. 어머니가 민재 씨한테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하시고, 민재 씨는 어머니가 자기 인생 망쳤다고 하시고, 저는 신호대기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어미가 자식한테. 어머니가 혀를 차셨습니다. 여보, 그 집은 우리가 끼어들 일 아니야. 우리 딸 듣기에도 좋은 얘기 아니지. 그만합시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콧방귀 한 번 뀌고 끝이야.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다시 차를 출발시키며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강지훈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세요. 부모님도 오셨네요. 강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과장님, 우리 딸이 신세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신세는요. 이지연 대표님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베푸신 거지요. 강지훈이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새로 단장한 정원으로 들어섰어요. 한쪽에는 환자분들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낮은 벤치를 놓았고 그 옆으로는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신 라일락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분수를 두고 분수 가장자리로는 친정 농장에서 가져온 노란 수선화와 분홍 작약을 둘렀어요. 5년 전 박민재가 처음 제 가게에서 사갔던 그 작약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걸 다 한 거니. 세상에. 우리 딸이 어쩜 이렇게 잘 컸을까. 어머니가 분수 앞에서 손뼉을 치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키운 꽃들이야. 내가 한 건 자리 잡아준 것뿐이야. 저는 작약 한 송이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좀 봐요. 이 사람아.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얼마만이에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한쪽씩 잡았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내 손 안 잡아줬으면 나 진짜 못 일어났을 거야. 저는 두 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놈아, 부모가 자식 손 잡아주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아빠, 그게 제일 큰일이야. 진짜로. 저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흙이 다 닦이지 않아 손톱 밑이 검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그 손이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 코트보다 빛나 보였어요. 저녁이 되어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새로 들어온 일감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비 오는 봄날에 우산 없이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던 한 남자. 그 남자가 내민 손을 잡고 회색빛 평온을 꿈꿨던 한 여자. 저는 그 여자를 가만히 떠올려 봤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작정 착하게만 살려 했던, 자기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낸 적 없던 그 여자.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요강통을 들어 올렸던 그 순간 그 회색 여자는 사라졌어요. 대신 자기 이름 석자가 박힌 사무실에서 자기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자랑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의 작은 액자를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닐하우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어루만져 봤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의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던 자리에 이제는 다른 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부모님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제 손을 잡으며 해주셨던 말. 우리 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끝까지 가라. 그 말이 저를 끝까지 가게 했고 결국 여기까지 데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부드럽게 들이쳤습니다. 바람에 도면 한 귀퉁이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저는 그 바람을 한참 동안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의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5년 동안 회색이었던 사람도 자기 색을 가질 수 있다고요. 누군가 내 가치를 깎아내릴 때 거기서 한 번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본 사람은 다시는 회색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내 부모의 거친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손을 부끄러워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라고. 내 직업이 작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깎아내리는 마음이 작은 거라고. 내 인생이 평범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평범함을 짓밟으려는 욕심이 추한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아 노트북 화면을 켰어요. 내일 새벽 미팅 자료를 마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흙 냄새가 살짝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냄새가 좋아서 한참을 가만히 손가락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창밖 노을이 천천히 짙어졌습니다. 회색이 아닌 따뜻하고 붉은색이었어요. 저는 그 색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회색이었던 이지연이 마침내 자기 색을 가진 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기 목소리를 잃었던 한 여자가 손에 쥔 요강통 하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순간, 그 한 번의 폭발이 없었다면 이지연은 아마 평생 누군가의 발 아래에서 흙 묻은 부모님의 손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끝까지 갔어요. 부모님이 잡아주신 거친 손을 붙들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며 자기 자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기 가치를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부모님이 흘리신 땀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이고 당신이 묵묵히 쌓아온 시간은 결코 천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기 색을 잃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자기 색으로 사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